인류 역사 최초로 핵폭탄을 맞으며 전쟁했던 나라. 잿더미에서 일어나 미국을 위협하는 전 세계 경제 대국까지 올라갔던 나라. 결국 미국의 금융 칼날에 또 한 번 심장을 찔렸던 유일한 나라.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미국이 새롭게 짜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습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 감춰진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이 항복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거대했던 제국의 야망은 단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잿더미가 된 일본 땅에 걸어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패전국 일본에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는 단순한 점령군이 아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헌법을 새로 짰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국가의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 고쳤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통치자였기에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일본의 사실상 초대 대통령은 바로 메가더였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일본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옆 동네에서 터집니다.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결탁해 일으킨 이 참혹한 전쟁으로 동북아시아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을 통치하던 메가더 장군의 시선 역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전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은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인천 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하며 한국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로 떠나며 비어버린 일본 땅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단 한 번의 거대한 기회, 부활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전선과 가장 가까운 일본을 병창기지로 삼았습니다. 군복, 군화, 철강, 자동차 수리까지 모든 군수물자의 주문이 일본 공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 특수를 통해 일본은 단 3년 만에 패전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고 경제 부활의 엔진을 풀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거대한 비극이 누군가에겐 생존과 부활의 발판이 되는 국제정치의 본질이 작동한 겁니다. 이어진 1970년대에는 일본 경제의 미친 폭죽이었습니다. 매년 1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최초 고속철도 신칸센을 개통하더니 결국 소동마저 제치고 자본주의 진영에서 세계 경제 2위 자리에 등극합니다. 일본의 기세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미국의 청소년들을 중독시켰고 파나소닉과 샤프가 미국 안방을 독점했습니다. 기계산업의 자존심이라던 스위스 시계를 초토화시킨 것도 일본 세이코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자동차였습니다.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터지자 기름을 많이 먹던 미국의 대형차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고 그 빈자리를 토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산 소형차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자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주도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대로 기술과 제조 패권을 넘겨주면 미국의 안보 자체가 일본에게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985년 미국은 금융이라는 치명적인 칼날을 빼들고 일본의 심장을 직접 겨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강제로 폭등시킨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1등 미국을 위협하던 2등 일본의 다리를 합법적인 펜 끝으로 부러뜨린 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엔화 가치가 2배 가까이 뛰자 일본의 수출길은 막혔고 일본 정부는 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돈을 미친 듯이 풀며 금리를 바닥까지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가혹했던 부동산 주식의 거대한 버블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는 광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1989년 일본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저서를 통해 미국의 첨단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는 다 일본산이다. 우리가 이걸 소련에 팔겠다고 하면 세계 패권은 바뀐다. 라며 대놓고 미국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풍요와 거품에 취해 미국을 향해 거침없는 독서를 내뱉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 거품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기나긴 암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소름 돋는 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은 단순히 금융 압박 하나만으로 일본을 주저앉힌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폭풍 성장하던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대체해버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일본을 저격해 10%의 수입 특별 관세를 폭탄 투하하고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켰던 닉슨 쇼크와 갑작스러운 중국과의 접촉은 단순한 소련 견제용 외교 돌파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강력한 제조업 독점을 깨뜨릴 대안이 절실했고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문을 열고 굶주려 있던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판을 깔아주자 상상을 초월하는 값싼 노동력을 가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걸어나왔고 일본이 쥐고 흔들던 글로벌 중저가 공급망을 빠르게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역사의 톱니바퀴는 다시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이 결국 미중 패권 전쟁과 깊게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국을 향해 극도로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을 완벽히 대체해버릴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체스판에서 일본이 다시 한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등 파트너로 낙점받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투쟁인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지금의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끈끈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 게임의 룰은 패권국인 미국이 정했습니다. 그 룰 안에서 총칼을 들어 전쟁도 해보고 경제와 무역으로도 격렬하게 맞서보았던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랬던 일본이 지금 과거의 원한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철저한 국익과 안보적 생존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 미일 동맹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역사는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